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미국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만 금리 인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3% 넘게 내리면서 지금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어쩜 이러죠? 근데 어저께는 진짜 왜 아침에 자기 전에는 진짜 좋은 기분으로 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상황이 왜 바뀌어 그런 있었어요. 거야? 그러고 찾아보니까 결국 뭐 리사쿡이 뭐 고평가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거였을까라는 의심이 좀 가고요. 만기일 물량으로 진짜 누가 이제 뭐 막 밀어 넣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급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뭐 AI 다시 뭐 버블 여러 가지 우려들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네, 어제 상승폭 이상을 반납하는 모습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증시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 거기에다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나스닥의 기술주, 성장주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반한 논리들, 내러티브가 상당히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제 나스닥이 2% 이상 빠진 측면들이 좀 원화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언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다시 넘기 시작했습니다. 강달러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나 월간 기준으로 엔화가 약 5% 가까이, 원화는 4% 가까이 절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는다라면은 신흥국 중심의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도 짧게 말씀 주셨지만 리사쿡 연준 이사가 자산시장의 고평가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서 좀 다소 저는 이제 나열한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위험 자산들을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증시 그리고 회사채, 기타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제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미국채 시장의 강세,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으면서 국내 원화 국고채 금리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원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이 하루마다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살펴본다라면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의 변동성이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온다기보다는 변동성 측면을 통해서 약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국면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반길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약한 고리라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이세요? 네,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내러티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 짚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그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한 각 회사들의 투자 캐펙스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승자 독식의 시대가 점점 펼치다 보니까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좋다라는 인식을 메타, 저커버그가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 기업들이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뚜렷하게 아직 매출과 이익의 가시성이 완벽하게 투자 규모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그동안의 주식시장의 활황일 때는 오픈 AI의 각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번 같이 증시가 좀 차가워졌을 때에는 엔스로픽에 대한 엔비디아와 MS의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대조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사실 이런 투자의 자금 출처 이 부분이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은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의 악화 또는 디폴트 리스크의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실성이 높았다라면은 그래 금리도 떨어지니까 투자 규모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이 5대 5를 팽팽하게 하루에는 어떤 쪽이 6,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5대 5,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매크로와 이 금융시장의 내러티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돈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에 대한 판단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을 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하루 다르고 또 하루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좀 높잖아요. 네. 변동성 지수도 오늘 장중에 40을 넘겼더라고요. 올해 이 장중에 40을 넘긴 게 지금 10번째라고 하는데 그중에 8번이 11월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11월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이 됐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그럼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의 이 코스피가 제가 다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봤는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66.9%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1.5%가 올랐고요. 반도체 업종은 122%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은 국면에서 상승, 주가의 강세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약간의 진공 상태처럼 되었을 때에는 재료에 민감한 흐름들이 아주 좀 확산될 수가 있겠고 빈번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책 모멘텀이나 미국발 온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일정 부분 좀 제약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할 것이냐, 출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저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한 가격대를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 다르고 하루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V코스피나 뭐 빅스나 그리고 채권 시장 역시나 미국채 변동성 지수, 무브 지수나 변동성에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확대되어 있는 상황들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했었던 것들은 9월이 항상 좀 증시가 좋지 않았었는데 괜찮았고요. 10월도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미중의 무역 갈등이 좀 경감이 되고 그리고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데탕트와 같은 느낌의 그런 경제, 정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좀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고 나서 궁극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고점에서 나타난 측면들이 변동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즉 이럴 때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한 템포 느리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오르고가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포모 현상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스탠스를 통해서 기회를 좀 더 노리는 부분들이 노리면서 분할 매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좀 더 권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좀 아까 슈퍼사이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버블은 아니다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실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퍼사이클 계속 간다는데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거 보면은 약간
고평가였었나? 이런 느낌도 약간 들잖아요. 네.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는 매출 채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상으로 물건 줬는데 GPU 돈 못 받았는데 너 그랬다가 저쪽 회사 망해가지고 돈 못 받으면 엔비디아도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까지 들던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의구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온전하게 있는 기업들은 그 의구심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풀스택에 가까운 알파벳, 구글이나 MS나 그리고 애플처럼 지금 AI 사이클에서 다소 소외가 되어 있지만 자사주 소각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현금으로 꽂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노이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국면 속에서 주가의 등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AI 자체가 우리가 처음 이제 겪어보는 사이클의 초입부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일반인 역시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AI를 접하고 있지만 이제 AI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이지 이게 좀 과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장 스토리는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잘 아시는 성장통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영화에서도 아시고 실제 사례의 주인공이 마이클 퍼리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도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 젠슨왕은 그렇지 않다. 5, 6년이 지나도 훨씬 100% 이상 돌아가고 있다.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GPU, 클라우드 GPU 관련해서는 이미 솔드아웃이 되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여전히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현금으로 창출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반복적으로 나올 것인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AI 산업의 성장 속도와 성숙도 그리고 얼마만큼 파이가 확장이 되는데 그 파이를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수년 뒤에도 여전히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이 산업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사이클에서 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주의할 부분은 주의를 하되 성장 스토리가 아주 확실성, 가시성이 좀 더 높은 기업에는 여전히 이런 국면들을 활용하는 전략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AI가 어쨌거나 지금 산업 초기에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또 계속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전력을 비롯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그런 긍정적이다, 뭐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요즘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 이제 골드러시 시절에 금을 캔 사람이 부자가 되었느냐, 청바지와 삽과 곡괭이를 공급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느냐 이러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AI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일정 부분 이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맞지만 AI 시장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때마다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안정적이고 꾸준하면서도 수요 폭발에 따른 필수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다른 타 AI 빅테크 관련된 업종보다는 경쟁이 덜 치열하고 하는 측면들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인프라 산업은 엄청난 마진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누가 빨리 커가고 또한 정부와의 정책에 있어서 동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따라가는 국면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 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은 상황에 있고요.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뭐 컨스텔레이션이나 뉴스케일 파워, G버노바, 블룸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빅테크 기업처럼 안정적인 순투자 규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는 아직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인프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덜 섰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은 맞지만 주연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업종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나의 포트의 해지 또는 안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또 AI 또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 결국 또 제약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거래소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코스닥에서. 그러면은 거래소 이전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만큼 시총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더 네. 좋은 건가요? 뭐 당연히 이제 시총 큰 기업들은 종목들은 옮겨가니까 네. 그 큰 기업이 빠져나가면은 빠지는 곳에는 좋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코스닥은 그럼 나빠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쏠림의 현상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의 수준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주된 업종들은 좀 더 소외가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한 알테오젠이 이제 거래소가 변경이 된다, 이제 된다라고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호재이기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으나 또 언제나 또 새로운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기업들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AI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라면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측면들은 매크로 환경에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현실화될 때에는 주가는 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측면들은 AI 시장에 있어서 주춤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고마진 사업 특히나 핵심 기술력인 ALT, B4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고마진을 주면서도 성장 가능성까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제 허가가 된다라면은 가시성 역시나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거기에다가 대형 제약사로서의 이런 판매보다는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는 모습들은 과거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는 다소 차별점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ETF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테오젠을 다 팔고 그리고 알테오젠 판 금액으로 다 코스닥에 나눠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코스닥은 오히려 남아있는 주식들은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말씀하신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열어둘 나가는 수 날. 있겠지만 네. 그게 뭐 추세적인 트렌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뭐 타이밍 잡기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가격의 상승보다는 영향이- 수급에 오히려 더 악재로 미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일 갈등도 또 생각보다 네. 더 점점 더 심화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혜주들이 뭐 다 같이 오르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면세점주들은 조금 오르던데 뭐 사실 우리가 수혜 입을 걸로 예상했던 것들 중에 뭐 화장품도 있고 이랬는데 네. 화장품은 또 생각만큼 안 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 중, 일 이 세 국가는 뭐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새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었고 잘 무마가 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지지도가 좋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하는 동시에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까지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스탠스가 앞에서 어느 정도 약간 조심하는 모습들은 나올지언정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구도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뉴스 통해서 잘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에 대한 이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 관광이나 화장품이나 면세나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드나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중국의 이런 강력한 압박과 협박에 준하는 그런 멘트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 관련된 내수 업종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은 아직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일본이 그러하다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과거 사례를 통한 학습 효과는 뭐 아주 악재는 아닐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화장품 관련된 거나 음식에 관련된 거는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내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품에 있어서는 뭐 워낙에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인기, 매출의 급속한 증대는 이미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양식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삼양식품도 공장 증설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다가도 또 새로 짓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삼양식품은 원래 한국에만 공장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약간 좋게끔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공장 짓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확장성은 계속 더 커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 워낙에 인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뭐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너무너무 인기고 뭐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과 순방에도 같이 나서기도 할 정도로 대표 우리 코리아 푸드의 K 푸드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이 불닭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매출처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이 네. 공장 자체도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었는데 지금 건설 중에 더 증설을 하겠다라고 한 거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매출의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공급의 다변화를 통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국내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강구하겠지만 중국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재평가하고 좀 더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장의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중국이 주요 매출처인데 이 삼양식품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국과 각 대륙의 거점을 마련해서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어떤 선순환 고리에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구조적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식음료 기업이 될 가능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양식품이 저런 이제 K푸드 중에는 탑픽인 거겠네요. 그럼 일단은 삼성전자처럼 뭐 지금 워낙에 뭐 대장주 대장주니까. 역할을 쫙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이제 4,500명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결제 정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보통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은 워낙에
이게 뭐 한 개의 기업만에 유독 나타난 사례라고 한다라면은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워낙 빈번하지 않습니까? 다 털렸으니까 괜찮다. 뭐 아마도 휴대폰에 까신 어떤 사이트나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한 10개, 20개 중에 한 개의 어플에서는 사과 멘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심화되어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주가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이벤트는 분명히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매출 자체가 26년 25년도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20% 이상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3개 분기 연속 2천억 원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의 실망감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온 것은 와 하고 놀랬지만 역시 엔비디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쿠팡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과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게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었다가 이제 쿠팡 없으면 정말 삶의 편리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해서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온다는 그만큼 일상에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3년도에서 24년, 25년 초까지 올 때 좀 무감각해졌던 거는 성장,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트를 했었고요. 지금 그러한 시선들이 쿠팡에도 일정 부분 잔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성장성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면은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반적인 내수업종, 소비업종과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주가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 마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P도 올려야 되고 물량에 대한 Q도 확대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영역을 좀 더 글로벌리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마진율을 좀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영업 이익에 대한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측면들을 나타내서 이런 밸류에이션 고밸류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 측면에서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크로로 가보면 어저께 실업률 발표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고용도 나름 좋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나 봐 이런 분위기로 갔고, 이런 와중에서 약간은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면 약간 뭐 채권 매입이나 뭐 스텔스 QE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QE 얘기는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부터 좀 불안하고 QT가 이제 종료되다 보니까 12월에 그 다음 QE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고용 지표는 9월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셧다운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지표에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측면들은 증시, 주식시장 참가자분들이 대다수가 보는 관점이었고요. 왜냐?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2배 정도 넘은 11.9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공행진, 실적 고공행진을 무색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채권 시장은 반응 포인트가 좀 달랐습니다. 실업률은 원래 시장 컨센은 4.3 유지였습니다. 근데 4.4가 나왔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했던 거는 고용 시장에 이렇게 취업자 수가 11만 명 이상 나타난 것보다 경제 활동,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나오는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실업률이 4.4로 오른 것이지 고용 시장이 나빠서 완전히 뭐 진짜 실업자가 많아진다. 이런 측면들보다는 긍정적인데 그래도 금리 인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채권이 강세가 된 것이 아니라 바라보이는 포인트가 달랐다라는 점이고 저는 증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스토리에서 조금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기 이라고 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땐 고용을 얘기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물가가 관세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있으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과 전년 동기에서 0.2와 4.1이 나왔거든요. 이는 시장 컨센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떨어졌는구나라고 신호가 가기 시작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왜 그럴까? 노동 공급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말은 임금 협상에 있어서 사장님이 조금 용이해졌다는 거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달라는 돈 다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 덜 그래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디맨드 풀, 즉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일정 부분 경감이 되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에서는 좀 더 논리적으로 이런 측면들에서 좀 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이 봤기 때문에 패드워치에서도 전일에는 금리 동결이 60%대였는데 지금 오늘은 5대5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하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다음 주 금통위도 참 어려워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12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내비칠 수 있는 점은 다음 주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가 되겠고, 또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지표 발표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2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완화가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비둘기에서 중립으로 가신 분들이 매에서 중립으로 갔다가 다시 매로 가려는 분들이 중립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미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하면서 베센트한테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가장 지금 베센트를 제외하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케빈 해시인데 어제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어찌어찌 우리가 축구할 때 멋진 원더골이 안 나오더라도 골이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어찌어찌 금리 인하는 아직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AI 거품론은 사그라들었다. 젠슨 황이 실적으로 입증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또 2% 넘게 빠졌잖아요. 네, 특히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부터 심리를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근데 또 이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장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는 개장합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산타랠리 조금 기대해봐도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채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산타랠리 기대감 어떻게 해요? 접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를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저희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타 랠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연초 랠리라도 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뭔가 추세적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저희가 좀 보면서 시장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 일단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소비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캐펙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연준에서 좀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젠슨 황이 이제 실적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를 완화시켰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좀 부각시켰다. 그래서 아마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12월 금리 인하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고용 지표는 둔화가 되고 있고 또 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는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1월 그리고 내년에도 또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미뤄져서 그에 따른 시장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일본에서 이제 돈을 또 몇백조 원을 또 몇백조 옌을 푸는 걸로 또 발표도 했고 그럼 글로벌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유동성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도 M2 증가율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유동성 장세가 사실 돈을 푸는 정책은 바이든 때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유동성 장세를 내년에 기대하는 부분은 일단 QT가 종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부분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시작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한국도 투자를 하기로 협상을 했고 일본도 협상을 했고요. 유럽도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요. 또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AI 칩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 관세 수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다 합쳐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유동성 장세는 내년에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빅테크들 회사채 이야기도 같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또 연동되는 문제들이 어쨌거나 빚을 내서 일단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옥석 가리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캐펙스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 AI가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버블을 감지함에 있어서 저희도 연간 전망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를 보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이런 혁명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뭐 1990년대는 자동차가 굉장한 혁명으로서 그때는 1980년대죠. 그때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떴었고 90년대는 저희 컴퓨터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GDP 대비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보면은 적어도 한 1에서 2%까지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연간 전망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지만 GDP 대비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회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GDP 전체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버블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 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주들이 가려면 테크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했을 때는 이제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아이러니하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오기 약간 이제 부정스러운 게 매출 채권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원래 순환 출자여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이제 그거 괜찮아. 그다음에 네. 또 감가상각 네. 이런 거 남겼는데 갑자기 또 매출 채권 꺼내가지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이슈를 삼는데 이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회적이어서 네. 그냥 지나갈 뉴스인데 장이 빠지다 보니까 끌어낸 뉴스냐 아니면 이게 진짜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칩 너무나 잘 팔리고 있고 내년엔 더더욱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고 그냥 정말 시장이 너무 비쌌고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공포 심리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저희 그리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더라도 공포심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온갖 그런 최악의 경우들까지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차트 보면 이렇게 올랐는데 피어 앤 그리드 저렇게 밑에 가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게 굉장히 그래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최근에 봤죠. 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여러 이슈도 있지만 애초에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건 어쩔 수 없이 M7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사실 M7의 비중이 미국 시가총액 기준으로 높았던 시기는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저희 코로나19 이후부터는 계속 M7 주도하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달릴 수만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북클로징이라는 기간도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이슈에 있어서도 이제 수익을 현실화시키려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숨고르기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9월, 10월에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조금의 숨고르기 장세가 이제 필요했던 찰나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이제 밀당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총재들의 발언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좀 많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파벳, 오픈 AI, 그다음에 뭐 엔트로픽 이렇게 지금 메이저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오픈 AI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이제 움직이지 마라, 괜찮다 이러면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샘 알트만이 직원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AGI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써서 보냈던데 다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얘기 들으면 AGI 가는 건 진짜 어렵다 이젠. 네. 오히려 그것보다 그냥 빨리 이제 출원형 반도체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 만들어서 실제 생산성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범용 반도체 모든 게 다 증가돼야 돼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원님은? 스토리가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추론형으로 가든 AGI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산업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는 거고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시작도 실질적으로는 좀 더 길어지고 있고요. 재고는 떨어지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통은 업사이클의 공통적인 흐름은 재고도 올라가면서 수요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재고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원래 업사이클 기간보다 좀 더 길어진다. 뭐 6개월 정도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 굉장히 많지만 특히 뭐 구글이라던가 뭐 엔비디아라던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그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구글도 얘기해 주시고 엔비디아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슬슬 뭔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더 힘을 많이 좀 우리도 투자 비중에서도 조금씩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구글을 지금 더 주목해야 된다, 알파벳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탑픽으로 이제 알파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파벳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텐데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저희 올해 가장 좋았던 종목이 팔란티어거든요. 서비스 나우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이 종목도 갑자기 이 AI 관련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AI 종목으로 막 굉장히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로 옮겨지는 이 흐름들이 새로운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옥석 가리기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굉장한 좋은 옥석 가리기 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메타잖아요. 계속 혼나고 있고 빠지고 있고 네네네. 그 투자 과열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름도 마음에 안 든다. 요즘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메타작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메타가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결과물이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래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내년도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결과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좀 더 많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타도 이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그 시점이 좀 느려진다 뿐이지 결국엔 메타가 뒤처지고 뭐 추세에서 벗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7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모멘텀을 일찍 받고 주가에 대한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은 뭐 구글이랑 엔비디아 왜냐하면 매출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경우가 더 빠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메타라던가 뭐 애플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뒤처지게 천천히 슬로우 팔로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래 산업들, 비전들 제일 많이 벌려놨던 건 테슬라였는데 네. 뭐 사실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뭐 내년에는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이 분야를 절대 빼먹지 않는 게 로봇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로봇주가 거의 없어요. 로봇주라고 하면 단연 테슬라이고요. 거기서 뭐 조금 더 가자 하면은 아마존 정도까지. 근데 테슬라를 절대 로봇에서는 제외시킬 수 없는 테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봇이란 테마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뭐 테슬라도 당연히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랑 좀 친해진 것 같던데 그러면 더 좋게 보면 되나요? 좀 하회 모드로 가고 있는데 네. 걱정이 이제 내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인텔이라던가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이제 펀더멘털을 놓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상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 어떤 테슬라에 있어서 동력이 될까요? 머스크가 진짜 보상안을 위해서 정말 한 건 해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보상안도 솔직히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으니까 더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저희가 그 CEO의 그 흐름들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돌발견수가 많은. 정말 숫자로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결과물을 보면서 아웃풋을 보고 뭐 내년 4월 정도에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뭐 로보택시라던가 자율주행차 이런 테마들이 이제 조금씩 각광을 받을 것 같아서 내년 초에는 테슬라도 같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같이 팔로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달, 11월 달 때 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인 중에 자사주 매입도 있었잖아요. 아, 원래. 네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계속 자사주도 매수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불리시한 마인드를 가지고 저가 매수를 계속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큰 변수가 12월 10일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날을 저희가 보고 있기는 하지만 동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오르고 또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업앤다운이 있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로 왜냐하면 12월 10일까지는 좀 숨고르기 장세이기 때문에 급하게 모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고 어제처럼 2% 정도 빠졌을 때 좀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로서 조금씩 더 많이 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출연해주신 분들이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씩 더 높여주시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12월에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일단 자산 시장들 다 충격받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가장 큰 아니, 충격을 요새 받겠죠. 비트코인도 워낙에 많이 빠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코인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장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뭐 워낙 23배, 22배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룸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동결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전에 FOMC 전에 이미 다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FOMC 때는 이미 동결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장은 1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로 네. 잘못하면 이제 1,500원은 당연히 가고 막 계속 갈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런 달러 강세 이건 여러 가지 다 이머징 마켓에서는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달러가 이제 12월 금리 동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안 그래도 약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약세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지속이 되고 또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AI 캐펙스로 경기를 그냥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소비라던가 지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주택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완전한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추세예요.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이런 달러 강세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은 이제 이게 진정이 되고 완화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달러 약세 기조, 그럼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좀 많이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진정이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미국이 금리 인하 폭도 크고 경기가 개선될 여지도 높기 때문에 US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조금 더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정도의 수준까지 내년 하반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오버슈팅 구간인 것 같고요. 저희는 1,450원 밑에는 에서는 좀 달러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0원 밑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반사이익 기대감에 국내 화장품주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중국 내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업체들의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또 일본 브랜드들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생산지를 중국이나 한국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따라 중국과 국내에 있는 ODM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코스맥스가 3.82% 오르면서 17만 4,100원에 마감했고요. 한국 홀마가 1.51% 강세로 67,200원, 삐아가 오늘 11%대 강세 보였고 한국 화장품과 케어젠이 각각 3%, 14%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와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을 우크라이나 측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현재의 외교적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른 전쟁 종식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먼저 현대 에버다임은 오늘 6.06% 오르면서 7,700원에 마감했고요. 전진 건설 로봇이 8.46% 오르면서 48,100원. SG가 오늘 6%대 강세 보였고 SY와 대동기어가 각각 2%대 강세 보이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내 소비 양극화 현상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마트는 저가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중심의 유통업체죠. 이번 3분기에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매출이 1,795억 달러, 조정 EPS는 62센트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 순이익도 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도 4.8에서 5.1%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고객 기반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이 싼 제품, 가성비를 더 찾기 시작했고 심지어 고소득층까지 월마트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고용시장 냉각이 겹치면서 기존의 월마트를 잘 찾지 않았던 부유층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찾아 이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눈에 띄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조적으로 타깃의 3분기 매출은 25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EPS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타깃의 핵심 고객층은 중산층 이상의 선택적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으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필수 품목의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고객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마트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매출 부진이 심화된 건데요. UBS는 저가 필수품을 중심으로 기술 투자와 할인 전략을 강화한 월마트가 타깃의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이렇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는 2022년 6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월마트의 회원제 가입자가 감소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10월 동안 월마트 플러스 회원은 전월 대비 210만 명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본격적인 회원 감소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는 타깃이 EPS 가이던스를 낮춘 건 최근 매출 흐름이 안정되지 않아서 경영진이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통업체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양극화되는 소비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확인했지만 이례적으로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함께 올랐고 10월, 11월 지표는 더 나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연준 위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무산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동안의 이 물가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 방송에서는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언제 나오시나 기다렸는데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계속 나오셨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언제 나오실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9월 고용 지표부터 좀 짚어보면 뭐 이미 짚었다시피 좀 혼재된 재료가 있었잖아요.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늘었다. 어느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셧다운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9월 달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은 또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9월 달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사실 이거는 어쩌면 6월 달 정도의 경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고용 지표는 후행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 지표 우리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5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11만 9천 개 늘었으니까 엄청 두배 좋은 이상.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보면 8월 달, 9월 달 고용 그 일자리 수 늘어난 것은 약 한 3만 3천 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고 그랬다가 옛날에 좋았던 것도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고만 이렇게 좋을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의미도 너무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그 중요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니까 경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목하는 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1서부터 4.4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10월 달, 9월 달 제로가 이런데 10월 달, 11월 달에는 가버먼트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도 낮추고 소비도 낮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11만 9천 개에 대한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와 10월, 11월 달에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12월 초까지 계속 나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민간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데이터들. 저 생각엔 그게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그 좋았던 그 모먼텀 어떤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전제는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12월 달에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것이 점점 좀 노동시장에서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쁘게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호키시하다, 매파적이다고 얘기하는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가 많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우리가 12명 보팅을 하는데 그 지금 몇 명의 그 매파적이고 금리 동결을 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9월 달 점도표에서 예상했던 그러니까 올해 안에 3번 9월 달 치면 이제 12월 달에 내리는 것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나오잖아요. PC도 나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나쁘게 나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인하하는 쪽으로 좀 돌겠지만 그게 좀 좋게 나오면 확 또 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굉장히 스티키하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사실 지금 뭐 소비자 물가로만 치면 3%예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2.7%인가 2% 후반인데 이게 내년도를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고 내년 초에 내린다고 했을 때 이 3% 아니면 2%대 후반대의 물가가 그때 훅 내려가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 수준에 대한 그 스티키한 그런 끈적끈적함은 그냥 가는 동안에 연준에서 통화정책에서의 그 초점, 그거는 고용시장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인데 뭐 지금 연준 차기 후보로 여러 사람들 이름은 나오긴 하는데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냥 트럼프 의견 반영하는 대로 연준은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준 우리 의장 지금 후보들을
보고 있잖아요. 한 5명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차기 그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케빈 헤셋이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위원회인가 거기 의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랑 코드가 맞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런 면에서 보면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 한 명 더 늘어나는 거니까 투표권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까지 12월 달에 내리든 안 내리든 내년 말까지 2번 정도 금리 인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고용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4.5, 4.6%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물가가 이제 계속 큰 이슈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더 못 내리는.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뭐 지금 9월 달 점도표도 내년 말까지 2번이거든요.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어제는 또 트럼프는 베센트를 막 혼내주면서 일단 금리 못 내리면 이제 해고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베센트라면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가? 지금 네,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푸시를 그냥 말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TGA 장고에 장고 돈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자기 그렇죠. 지갑이니까 막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재정 정책으로 이 지금의 난국을 해칠 수도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관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OBBA 그 문제도 있고 재정 지출 늘리는 법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보다는 지금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의 그 경로가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 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장면은 자세히 못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했다면서요. 웃으면서 재무장관한테 안 하면 자를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죠. 나 내리는 거 원하고 연준 의장은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 알아서 해라. 네,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정치적 의사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번에 그 비정기 선거에서 졌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고 이게 내년도까지 중간 선거까지 가야 되는데 미국은 중간 선거가 경제 성적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경제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해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제가 이렇게 쭉 기사들을 스크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니까 말 들어라. 왜냐면 지금도 계속 파월 의장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메시지 연장에 지금 관세 판결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 판결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11월 5일인가요?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뭐 구두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결론, 교환하는 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결과를 이제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도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행정부가 관세라는 정부의 수입이 되는 그 원천을 행정부가 결정하냐? 이건 원래 의회 권한인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약에도 없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한 게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거잖아요. IEPA. 그 조항을 아무리 봐도 관세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어떤 나라에 어떤 종류의 어떤 관세를 얼마 동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대법관에서의 그런 대법원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 내린다고 하면 지금 그 우리 베팅 사이트 있잖아요. 도박 사이트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할 때 거의 9대0. 그 대법원이 그 판사가 9명이나 봐요. 9대0 아니면 많아야 7대2. 이 정도의 확률로 이게 패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패소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그게 제일 이제 복잡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소되면 갚아줘야 되거든요. 갚아주는데 지금 이게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관세로 받은 돈 더하기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5% 이상.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처리법에 의해서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를 내년 초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헤셋 재무장관 같은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비용이 든다고 이제 겁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거 보면 맥시멈 1,200억 달러 정도 관세를 돌려줘야 될 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원래 그 얘기 나왔을 때 관세 그거 불법되면 나는 다른 조항 슈퍼 301조 뭐 기타 다른 걸로 내가 때려서 그냥 맞습니다. 다시 받으면 된다. 카드가 한 5개 뭐 있다 그냥 이랬어요. 종류만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1,200억 불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법적으로는 그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말고도 말씀하신 국가안보법인가요? 232조 그리고 슈퍼 301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가동시키려면 90일 동안 조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관세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내년 중간선거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겠죠. 예. 근데 또 막 1인당 국민 1인당 뭐 2,000달러 주겠다고 했던 부분도 그러면 이 관세 판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무산이 된다고 하면 정말 내부적으로 역풍 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베센트 생각에서는 다 이런 걸 갚으면 최대 1조 달러까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걷어들인 게 1,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그리고 올해 안에 받아들일 게 1,600억 정도, 1,600억 달러 정도로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돌려주려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6천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걸 다 이제 주려고 그러면, 다 주려고 그러면. 지금 받은 그 관세청이나 여기서 보고하는 1,200억 달러로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물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관세 받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어필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환율이 제일 관심사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진짜 1,500원 가나요? 그러니까 환율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히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이제 환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500원을 가는데 우리가 1,500원을 왜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데니까 가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봐 지금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돼도 우리 금융시장 안전하잖아. 옛날 같으면 환율이 막 올라가면 단기 자본 빠져나가고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한 게 해외 여행 갈 때 우리 국민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살 때 불편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연말에 그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달러로 표현할 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작년에 12위 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약해버리면 13위, 14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악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보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가는 데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1,470원 갔을 때 굉장히 강한 개입 왔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또 개입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 기대를 많이 죽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쑥쑥쑥쑥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한 시장에서의 개입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대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을 할 건데 앞에서도 좀 전망에 있었지만은 이 달러 원 환율 1,400원대가 1,300원대로 내년에 가겠느냐.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거꾸로 보면은 어차피 이번에도 좀 환율 올라가니까 주식이 깨졌는데 환율에서 벌어서 덜 깨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이제 GDP 50%라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전처럼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뭐 환율로 인해서 영향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기계 지속이 되면 금융 쪽에서의 문제가 실물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뭐 제일 큰 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들의 대외 부채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화로 환산하면 부채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충당금을 더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적인 또 긴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율은 좀 당국에 좀 적절하게 좀 컨트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해요. 많이 안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미국처럼 3%다.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외환당국이 이렇게 쉽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좀 선제적으로 그 수준에 대해서는 뭐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레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코노미스트라서 시장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달러 원 환율에서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구조적인 현상들, 말씀하신 해외 투자 이게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 내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가 저는 또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옵션 만기일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겠지만 어저께 미리 내린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이미 좀 됐다. 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